2023년 9월 15일 오전 7시 50분 중국 안후이성 허베이시 양위안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한참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때 좌측을 바라보더니 준비해둔 칼을 들고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남성이 덮친 사람은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고 그녀를 쓰러뜨린 중년의 남성은 그녀에게 다가와 9차례나 흉기로 휘둘렀습니다.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던 그녀의 주위에는 혈흔으로 가득했고 중년 남성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또다시 그녀에게 칼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등교하고 있던 학생들은 너무 놀라 살려달라며 소리질렀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감싼 채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중 한 남성이 청소부가 들고 있던 대형 쌀이 빗자루를 뺏어들고 흉기를 든 중년 남성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남성들이 흉기를 들고 있던 중년 남성을 제압하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중년 남성을 연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리모는 학창시절부터 배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 키도 크고 상당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리우는 지인으로부터 한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저희 혹시요 시간 되시면 다음에 또 연락 드려도 될까요? 이번 기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종유는 지인의 소개로 리무라는 아가씨를 소개받았는데 첫눈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먹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종윤의 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참한 아가씨를 만났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장가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비 신부와 마주한 종윤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만 해주신다면 사는 데는 지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아파트도 한 채 사드리고 결혼하시고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종윤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털어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구입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자기야, 얘 유치원 등교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게임만 하지 말고 이거 좀 도와주라고. 그냥 대충 해서 유치원 보내. 야 임마, 버프 제대로 안 뿌리냐 죽는다 죽어. 죽을 뻔했잖아. 내가 이런 것들하고 혈맹을 맺고 던전을 들어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샐러드 세뇨리타. 어떻게 그러지? 진짜 그렇게 버프를 쫙쫙 뿌려줘야지. 이제야 손발이 좀 맞네. 자기야, 애 늦는다고. 결국 컴퓨터 책상에 앉아 게임만 하던 남편을 뒤로 한 채 딸의 유치원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던 리오는
저녁 식사를 마친 어느 날 여보, 리오는 게임에 집중하느라 듣지 못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여보, 말 좀 하자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살 거야? 희귀템 나오는 던전이니까, 아이, 비켜, 말 좀 시키지 좀 마. 캐릭터 죽으면 파티원들 전멸이란 말이야. 리무는 인근 초등학교 배구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 나름 성실하고 바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반면 남편은 결혼 후부터 단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보거나 일하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외동아들로 자라다 보니 부모가 벌어준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들이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리무는 수차례 남편을 설득해도 듣지 않자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부부 생활을 하기 싫어졌습니다. 자기, 나 할 말 있어. 뭔데? 남편은 한결같이 게임에 집중하느라 부인의 진지한 대화를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게임만 하고 살 건데. 나 더 이상 이렇게는 살기 싫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이혼하자. 이 자식, 그 게임 진짜 못하네. 몸빵을 해줬으면 뒤에서 공격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머저리 루저 같은 놈들, 이런 놈들하고 내가 게임을 하다니. 뭐라 그랬어? 응? 야,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리무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자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시아버지에게 연락해 재산의 판결을 위자료로 돌려달라며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날벼락 같은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이게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야?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화해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감정 상했다고 툭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 전부 다 이혼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흥분 가라앉히면 다시 연락하기라. 저 이미 변호사하고 서류 작성 다 끝냈고요. 애 아빠하고도 산지도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 애가 남편이 뭐 모자라기를 하냐? 사지 멀쩡하지. 뭐 너 때리기라도 한 거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말이다. 무능력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돈 벌을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시아버지는 아들의 이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감정을 되돌리게 하고 싶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왜 뭐 있었지? 한참 아이템 먹고 있는데 왜 전화했어? 빨리 끊어.
던전 들어간단 말이야. 개이씨, 그놈의 아이템인지 지랄인지 그만 처먹고 네 마누라 간수나 잘해라 이놈아. 이혼한다고 저 딸이란 말이다 이놈아. 이혼? 아이 차라리 잘 됐네. 그러면 혼자서 게임 뭐하는지 할 거 아니야. 누가 간섭도 안 하고. 에이, 빨리 들어와라 이놈들아. 응? 야 이런 정신 나간 놈아. 어이 며느리가 아파트 재산 분할해달라잖아. 뭐? 쟤 미친년 아니야? 지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아파트값 반주를 달라고 그래? 참, 아파트 살 때 한 푼이라도 뭐 보태준 게 있어? 아이씨, 지랄 또 풍년이라더니. 내버려둬. 뭐 다 알아서 하겠지. 저러다 말 거야. 얼마 후 며느리가 접수한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접수되었고 법원에서는 심리 기일을 기다리라는 등기 우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받은 시아버지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에이 이런 미친년이 재산 분할을 신청해? 내가 그 돈을 평생 어떻게 모았는데. 아이 그 돈은 이혼으로 날름 먹어치우시겠다. 그렇게는 안 되지.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할 문제가 있으니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며 단칼에 시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며느라. 이런 버릇없는 년이. 2023년 9월 15일 오전 5시 30분 내년에 안 만나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손주는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출근하겠지. 이렇게 순순히 너한테 집을 넘길 수는 없지. 시아버지 귀선하는 어제 저녁 잠을 들기 전에 준비해두었던 중식도를 넣어두었던 가방을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올라타 며느리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로 출발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한 시아버지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출근하는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오전 7시 50분 중구 안의성 허베이시 양유안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출근하던 며느리는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성은 이른 아침부터 며느리를 기다리던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무능력한 본인 자식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타인을 탓한 시아버지의 이기심으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01년) 중국 귀주성 류판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 리첸과 부인 시에춘밍은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최근 남편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첸은 시에펑과 결혼해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춘밍이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것은 장을 보고 돌아오던 그날 저녁 회사 동료 여직원과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신체 접촉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체는 류판시에 있는 대형 제철소인 수성제철소 제철 주임이자 공산당 당지부 서기를 역임하고 있어 회사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위첸과 내연녀 멍우홍과의 관계는 하루 이틀 사이에 뜨거워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5년 3월 16일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6년 전부터 아무도 몰래 내연 관계로 지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누구도 눈치챌 수 없게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2년이 지난 1997년부터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내연녀 우홍이 위첸에게 부인과 이혼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 부인을 피해 다녀야 하는데, 어? 나도 복잡하다고.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이런 목적이 아니었잖아. 그냥 엔조이 즐기기. 뭐? 그럼 여지껏 나를 가지고 놀다 버리려고 했다는 거야? 당황한 리체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녀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1997년 8월 11일 우체는 내연녀 우홍의 집을 방문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하룻밤을 묵은 우체는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내민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만약 딸이 임신하거나 신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라는 각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우리 딸이 산부인과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줄 아나? 6번이야, 6번이라고. 남들 같으면 간통죄로 벌써 경찰서에 신고했을 걸세. 우리 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진다는 각서 쓰게. 위체는 우홍의 어머니 요청대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000년 5월 11일) 부인 춘밍은 남편의 외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애를 봐서라도 참고 또 참았다고. 그년이 그렇게 좋으면 가라고. 그러나 위체는 부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연녀도 좋지만 부인과 가정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위체는 부인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 7월 어느 날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던 위첸의 사무실에 중국 공원 복장을 한 건장한 남성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위태 씨? 네. 제가 위첸인데요. 공안국으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강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그런 신고를 했다는 겁니까? 멍우엉 씨가 강간당했다며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자세한 건 조사실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체는 조사를 받고 있던 그때 우홍이 극적으로 합의해주며 풀려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그녀에게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20일) 새벽 잔뜩 술에 취한 위체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시끄러워 잠에서 깬 부인은 안방문을 열고 나오며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새벽까지
그년이랑 저 놀다 온 거야? 왜? 차라리 그년이랑 살지 그래. 아이,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힘들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준밍은 남편의 어깨를 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술이 취해 거동이 불편했던 남편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가라고, 이 쓸모없는 인간아. 결혼 전부터 그렇게 바람을 피워대더니 그 버릇 못 고치고 정신 차려. 저 자식 있는 놈이 바람도 유전이라더니. 야, 너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냐고? 아이씨, 위채는 두 손으로 부인 춘맹의 목을 조였습니다. 부인은 배 위에 올라탄 위첸을 밀어낼 수 없었고 잠시 후 그녀는 목이 졸린 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이씨, 저것도 뭐야? 위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를 들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일을 마친 위채는 거실로 되돌아 나오며 이게 다 뭐야? 위채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부인의 시신을 보고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위채는 거실에 죽어있는 부인의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 안 돼. 빨리 우리 집으로 와줘야 할 것 같아. 난 뭔다. 내연녀 우홍은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숨기우네. 와이프하고 애를 죽여버린 것 같아. 이거 어쩌면 좋아. 그날 새벽 위첸의 집에 도착한 우홍은 거실에 죽어있는 위첸의 부인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자기야, 정신 차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된 거야. 시신을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우홍과 위첸은 부인 춘밍의 시신을 끌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톱과 망치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내연녀 우홍은 화장실에서 춘밍을 발등분으로 나누어 가방 6개에 담았습니다. 뭐 어떡하려고? 방법이라도 생각한 거야? 잔말 말고 저거 나 짊어지고 나 따라와. 제철소 용광로에 집어던져버리면 아무도 인연을 찾을 수 없을 거야. 저녁 9시면 근무 인원도 별로 없을 테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대로 경찰에 부인 실종 신고를 해. 어차피 못 찾을 테니까. 위첸과 우홍은 살해한 부인을 용광로에 집어던진 후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부인과 자녀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위첸의 집을 방문했고 아이씨, 그렇다니까요. 회식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와이프하고 애가 사라진 거예요. 평상시에도 말없이 나가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날 밤은 기다려보기로 하고 오늘 신고한 거죠. 2001년 3월 28일 경찰은 위첸의 집을 조사해보던 중 침실 벽면 오른쪽에서 아주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 떨어져 있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2001년 4월 7일 공안국 형사대는 위첸을 검거했습니다. 위첸 씨, 당신은 춘민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침실과 화장실에서 당신 부인의 혈흔과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안국 조사실에 끌려간 위첸은 공포에 떨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철컹이는 철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잠시 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은 조사실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집어던지며 문 쪽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겼습니다. 공안 조사실로 끌려온 위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2001년 9월 유판시 법원은 1심에서 위첸이 사건 당일 저녁 9시 30분경 내연녀 우홍량과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 6개를 순차적으로 제철소로 옮긴 후 용광로에 집어넣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위첸에게 부인 살인 혐의로 사형을 판결했고 그를 도운 내연녀 멍우홍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첸은 교도소에 수감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판사님,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공안들의 구타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선처해주겠다는 그들 말을 믿고 판단한 저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 부인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구의저우 고등법원은 2심에서 본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건의 정황이 진술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아 사형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0월 12일 법원은 그 당시 사건 공범자였던 내연녀 멍우홍을 소환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멍우홍은 8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우홍을 소환하려 했지만 잠적해버렸습니다. 재판은 멍호응 없이 진행이 되었고 위첸은 충격적인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우홍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집에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애를 죽였다고 말이죠. 저는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위첸의 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홍은 저에게 부인과 아이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회사 용광로에 버리자며 가방 여러 개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에서 제 흔적이 나온 게 있나요? 저는 제 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위첸은 그날 당시 내연녀 우홍의 모든 범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모두 뒤집어 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2심 결과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압에 의해 작성한 진술서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이 사건은 구의저우시 류판시에서 재심 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위첸의 무죄와 유죄 여부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21년 만에 나타난 멍우홍은 이미 50세의 나이가 넘어서 있었는데 출소 후 평범한 직장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그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달라며 요청했으나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위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인정받아 석방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건의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04년 12월 22일) 새벽 4시 반, 지바현 모바라 시초호의 JR 모바라역 앞에서 신코이타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다카나카 카오리 양이 납치되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17살이었는데 그 전날 친구와 모바라역 앞 남쪽 출구 부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노래를 하고 귀가하던 중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카오리는 이전에도 늦은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놀다 집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새벽에 귀가하는 것을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카오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건장한 남성 5명이 그녀들을 덮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바라역 인근을 무대로 결성한 불량배들이었는데 조직 이름을 킬러갱이라 지으며 개조 오토바이를 타고 그 일대를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 필요한 돈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빼앗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마침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멀리에서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 여고생 2명이 노래방에서 나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그녀들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카오리를 쓰러뜨린 후 복부를 발로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남성 5명은 그녀들을 납치하기 위해 길가에 준비해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는데 이때 카오리 양의 친구는 끌려가던 도중 가방을 빼앗겨 그 안에 있던 현금 11만 엔과 카드를 빼앗겼습니다. 친구는 탈출하려 발버둥치며 가방을 버리고 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만약 그녀를 잡기 위해 쫓아간다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친 친구를 포기하고 카오리만 납치해 갔습니다. 납치범들은 현장에서 바로 도주했고 도망친 친구는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가 납치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범인들은 승용차를 몰고 현장에서 약 10분 거리인 터널에 차를 멈춰 세우고 카오리의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그리고 5명이서 순서대로 그녀를 범했습니다. 카오리는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썼는데 현재 임신한 상태이니 제발 살려달라며 사정을 했으나 납치범들은 한 번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성욕을 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12월 22일 새벽 4시경이었지만 그녀가 터널 안에서 살해된 것은 아침 6시였습니다. 불과 2시간 사이에 단순 금품 강도 사건에서 납치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게 된 데에는 아주 묘한 우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이 터널에서 돌아가며 그녀를 범하고 있을 때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중학교 시절부터 아주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집에서 보았던 것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의 여동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눈여겨보았던 그녀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순서대로 그녀를 범한 후 대장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본인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살려두면 우리가 위험해질 터이니 이참에 살해해버리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전 6시에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납치범들은 시신을 버리기 위해 고심하던 끝에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화로 호텔에 버리자고 했습니다. 화로 호텔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선을 회로 썰어서 서비스로 주던 호텔이었습니다. 화로 호텔은 귀신이 나온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아예 없고 일반인들은 근처도 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은 화로 호텔 근처에 도착해 들판에 버려진 커다란 냉장고 속에 그녀를 구겨서 집어넣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시신이 발견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에 시신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로 호텔의 이름은 원래부터 화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세워진 목적은 러브 모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업하자마자 너무 외진 곳에 러브 모텔을 지었다며 손님들이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마지못해 호텔로 사업자를 변경했는데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것이 손님에게 무료로 회를 공급해주는 호텔이라는 의미에서 화로 호텔로 이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로 호텔로 이름을 바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에서 자꾸만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숙하던 부부가 갑자기 부부싸움을 하더니 남편이 부인을 칼로 찔러 죽인 뒤 본인도 자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한 투숙객이 본인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충격적인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이상한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호텔 주인도 호텔이 파산하면서 행방불명되었는데 소문에는 그가 혼자 2층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은 납치 신고를 받고 모바라역 인근에 모여있는 불량배들을 조사했습니다. 역 근처에는 5개에서 6개 정도의 불량배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던 그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불량배들의 증언으로 주범인 사이토 요시히토를 검거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도주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납치범 일당은 또다시 모바라역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5명의 용의자 중 4명을 검거하고 도주한 1명 가미야츠 카츠노부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2월 29일 사이타마현 우에노시에서 아파트에 숨어있는 가미야케를 검거하며 5명 전원 생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건 피해자 카오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부모가 생활이 어려워 혼자 돈을 벌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터라 그날도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놀 시간이 없어 새벽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공부도 잘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범인의 신상도 밝혀졌는데 5명 중 2명은 성인이었고 3명은 미성년자여서 처벌해서 소년법을 적용받았습니다. 조직의 두목인 사이토 요시히토는 5살 때 부모가 이혼해 어머니 집에서 생활하다 6살 때부터는
아버지와 생활해야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벌러 나가고 나면 하루 종일 혼자 지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생활로 사회에 반항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99년에는 가미메키 카즈노부와 차를 절도한 죄로 소년원에 송치되어 소년원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가미야키는 평범한 가정에서 비교적 좋은 가정에서 성장했으나 어린 시절 두목인 사이토를 만나 나쁜 길로 빠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열 세 번째인 요시이토는 중학교 2학년 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다 검거가 되어 소년원에 들어가면서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해당한 여학생이 본인의 친구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살해할 것을 제안한 당사자였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현재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지내다 못된 친구를 사귀어 오토바이를 절도하다 걸려 소년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막내는 사이토와 오토바이로 친해지다 모임에 들어가게 되어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판결도 아주 복잡했는데 그들의 재판은 2005년 11월 지바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범 사이토는 무기징역, 둘째도 무기징역, 넷째는 징역 14년, 막내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재판장에 설 수 없었던 넷째는 2005년 10월 지바 감옥 독방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판결 1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징역 13년과 14년을 선고받았던 두목 사이토와 둘째 두 사람은 출소의 일자리를 찾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로호텔 들판에 버려진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카오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화로호텔에는 더욱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카오리의 혼령이 호텔에 머물러 해지고 어두운 저녁이 되면 긴 머리를 풀어헤친 한 여성이 들판을 걸어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체험을 하러 들어갔던 한 사람이 2층 203호실에 그을린 방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 SNS에 올려 홍콩 방송국에서 공포체험 영상을 찍으러 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9년 5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카와사키 타마구 노보리토역으로부터 4km 떨어진 도심 한복판에서 중년 남성이 일반인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벌였습니다. 중년 남성은 일부러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를 노렸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출근하려는 사람 이외에도 학교에 등교하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타마구 신마치 거리 한쪽에서 줄을 서서 스쿨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평상시에도 항상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장소라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등교버스가 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성은 7시 35분 양손에 길고 얇은 칼을 들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현장을 목격했던 버스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야나기바라는 횟집에서 사용하는 일명 사시미 칼을 양손에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올해 51세인
이와사키 류이치였습니다. 그 시간대에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대부분 여학생들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대기줄에는 7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는데 가와사키에 있는 가톨릭 학교인 카리스타 학교로 등교하기 위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류이치는 일부러 사회적 약자인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류이치는 사건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출발하면서 시종일관 사람들을 살해할 생각만 하고 걸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건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류이치는 집에서 전철을 타고 내려 범행 장소로 걸어오던 중 시야에 범행 대상이 들어오자 달려들었는데 줄을 서 있던 어린 학생들을 향해 순서대로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류이치는 순식간에 줄 서 있던 20여 명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그중 2명은 사망하고 1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사망한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구리바야시 하나코양이었고 자녀의 등교를 도와주고 있던 외교관 출신 야마토 사토시 39세였습니다. 류이치가 20여 명에게 2자루의 칼을 휘두른 시간은 불과 20초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자 한 줄로 서 있던 시민들은 흩어져 도망쳤는데 류이치는 도망가는 시민을 쫓아가며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본인을 향해 휘두르며 그 자리에서 현장 바닥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가 쓰러진 주위에는 피 묻은 길이 30cm나 되는 회칼 2개가 떨어져 있었고 그가 메고 있던 배낭 속에는 또 다른 칼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25cm인 식도와 20cm짜리 회칼이 추가로 들어있었습니다. 류이치는 만약 손에 들고 있던 범행 도구를 빼앗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가방 속에 또 다른 범행 도구를 준비해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류이치는 인근 병원으로 구급차에 실려갔으나 사망했습니다. 1967년 12월 류이치는 가와사키에서 태어났습니다. 류이치의 부모는 류이치가 어린이집을 다니던 시절 4살 때 이혼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는 아들을 버리고 서로 갈 길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하나는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키우는 데 반해 류이치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행복보다는 본인들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류이치는 그런 못난 부모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아원이든 친척집이든 부모가 위탁한 곳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이치의 부모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큰형, 큰아버지 집에 류이치를 맡겼습니다. 큰아버지 집에는 큰아버지의 자녀 2이 있었는데 류이치보다 4살 어린 아들과 3살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무리 친자식처럼 본인을 키워줬다 해도 그의 가족들은 류이치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류이치가 성장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큰아버지는 류이치를 공립학교로 보내주었고 류이치는 큰아버지에게 큰 신세를 지었다며 감사해했습니다. 그리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학교에 다니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4년 뒤 큰아버지는 친아들을 명문 사립학교인 카리스타 고등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류이치는
이때부터 본인이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류이치의 동창생들은 항상 그가 비관하거나 우울해 있을 때면 누구는 명문 사립학교에 가서 행복할 텐데 나도 저런 사립학교에 보내줬으면 훨씬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미래도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류이치는 이때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한 집에서 극과 극으로 비교당하는 기분이란 한 집에서는 살고 있지만 마치 본인을 빼고 화려한 자녀의 학교 생활을 늘어놓는 이웃사람과의 대화를 듣는 듯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류이치는 나중에 커서 유명 사립학교 학생들을 살해해야겠다는 복수심에 가득 차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51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고 큰아버지 집에 그의 가족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소외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등학교나 대학을 마치고 독립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독립하지 않고 여전히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류이치는 전형적인 은둔자였습니다. 큰아버지는 80대 노인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대화 없는 한 집 생활을 하다 보니 큰아버지 가족과 류이치는 각자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해진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버지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류이치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반찬을 꺼내 혼자 식사하고 설거지하며 혼밥을 먹고 지낸 것이 습관처럼 된 것이었습니다. 류이치는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스마트폰에 태블릿 PC까지 가지고 다닐 정도로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살고 있었지만 류이치는 단 한 번도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류이치가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었나 생각도 들겠지만 류이치는 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조소와 경비원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장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작 몇 개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40대에 접어들어선 그는 방 안에 처박혀 비디오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방 안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류이치가 걱정이 되어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그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하고 싶은 말은 편지를 적어 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큰아버지는 마을 동사무소에 이런 사실을 알려 고충을 해결해달라고 했으나 류이치는 본인을 설득하러 온 공무원들에게 나는 빨래도 혼자 하고 먹는 것도 해결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를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며 공무원들을 되돌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던 그가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진 직장 조직 생활을 해나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류이치를 현장에서 검거했을 당시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온 것으로 판단하고 류이치의 집에서 그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져본 것이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류이치의 핸드폰을 찾아야 그와 연관된 공범이 있는지, 어디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했는지, 동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류이치의 집안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컴퓨터나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류이치는 이 현대화 시대에 무엇으로 적응하고 지내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류이치가 핸드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류이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CCTV를 확인해 그의 동선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류이치는
하루에 거의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을 정도로 집안에만 처박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별다른 영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던 그때 사건 발생 4일 전 류이치가 집을 나서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 7시 정도였는데 류이치가 걸어간 곳은 타마구 노보리토역 근처인 사립학교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방범 카메라를 조사하던 경찰은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진 자리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학생을 바라보는 모습이 찍힌 류이치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4일 전 범행 현장을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심리학자는 현재 일본의 이런 은둔형 사회 부적응자가 한둘이 아니라며 일본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류이치는 어려서부터 소외받고 비교받는 생활에 언젠가는 사람을 죽이려는 잠재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보아 사람을 죽이려는 상세한 계획과 강한 욕망, 그리고 유명 사립학교에 대한 불만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장기 실업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가 50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는 61만 명에 육박하는 은둔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길은 소통뿐이라며 그들과 소통해야 2번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류이치와 큰아버지는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편지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류이치가 편지를 남기면 큰아버지가 용돈과 편지를 올려놓는 식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결국 큰아버지는 류이치에게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 독립하는 것이 어떠냐며 편지를 남겼는데 류이치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 다른 곳에서 혼자 살 것이 두려웠는지도 몰랐습니다. 본인 인생을 비관하다 아무 이유 없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중국 장백산 중턱에 조그만 약초꾼들이 모여드는 약초방이 있었습니다. 약초꾼들이 장백산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다른 산에 비해 희귀한 약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류샤오리는 이곳에서 약초방과 농장을 운영한 지 수년째 되었고 단골 약초꾼들도 많았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어제 새벽에 동쪽 언덕으로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그러게요.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이제 백두산도 사람 손이 많이 타서 좋은 약초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거 한번 봐주시죠. 얼마나 나올지. 류샤오리는 사무실 안쪽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시원한 음료수를 한 병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한 잔 쭉 드세요. 남편은 나가서 저 혼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하도 안 오셔서 산속에서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보고 한 번씩 하고 다시 올라가야겠네요. 그런데 일은 언제 끝나? 저야 뭐 약초꾼들 다 내려오고 나면 퇴근이죠. 오늘 저녁에 또 만나시게요? 그렇게 날새고 산 타시고 아직도 저녁에 쓸 힘이 남아있나 보죠? 산에서 좋은 걸 다 먹고 다니니까 나야 뭐 끄떡없지. 그럼 우리 내일 저녁에 그 여관에서 만나요. 알았어.
오케이. 용성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정리하고 약초방을 나섰습니다. 2008년 6월 11일 오후, 용성이 약방을 다녀간 다음 날, 약초 방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류샤오리는 마당 한가운데 가득 쌓아놓은 장작더미 안쪽에 눈에 익은 옷 한 벌이 보였습니다. 저거 자기 옷 아냐? 류샤오리는 떨어져 있는 옷을 집어들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피 아냐? 류샤오리는 내연남 용성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류샤오린의 실종 신고를 받고 장용성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용성의 집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모든 물품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귀중품도 분실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며칠째 실종되어 나타나지 않은 장용성이 혹시 금전 문제나 가정사로 비관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그의 가족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여동생 장애는 오빠가 장가를 가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어 돈 쓸 일도 없는 상황이라서 누구에게 금전적으로 시달리거나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온순한 성격이라서 누구를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원한 살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빠가 실종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왜 실종 신고를 안 하신 거죠? 네? 그거야. 오빠가 약초캐로 산을 타면 오랫동안 산속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렇죠. 설마 가족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혹시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시면 경찰서로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약초방에서 실종될 당시 최종 목격자가 약초방 여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장작 쌓아놓은 곳에 장용석의 흔적이라고는 티셔츠 말고는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용성이 약초방을 나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날은 피곤해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쉰다고만 했어요. 저도 용성 씨를 그날 본 게 마지막이었고요. 예, 그럼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네, 결혼했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남편은 출장이 잦아서 일주일간 출장 갈 때도 있고요. 좀 불규칙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문제라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머리 가르마가 발대이 깻잎 머리신가 했어요. 그게 어떻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와오셨습니다. 그때 약초방 주위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벌레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땅을 파 묻어놓은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붉은색 얼룩이 흙 위로 살짝 올라와 있었습니다. 반장은 모여있는 경찰관들에게 벌레가 잔뜩 있는 곳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류샤오리는 긴장한 모습으로 한참 소란스러운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뭐야 이거? 쟤지 죽은 거 아니야? 경찰은 실종자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용의자를 목격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자 전혀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6월) 어느 날 용성의 여동생 장예는 오빠의 실종 사건으로 매일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차 오빠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얘는 오빠 생각을 하다 잠을 청해 보았습니다. 오빠? 너무 추워. 땅 속에 붙여 있는데 옷을 놓고 왔어. 너무 추워. 어? 오빠, 어딨어? 어디 있는데? 내가 그동안 오빠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발가벗은 용성은 부들부들 떨며 여동생 앞에서 따라오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동생은 집에서 오빠를 따라가는 길이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오빠, 어디로 가는데? 누가 나를 저기 절도 옆풀밭에 묻어두고 갔어. 장예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공에 손짓을 하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여보, 안 묶었어? 장예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오빠가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에? 그럼 당장 가봅시다. 어딥니까? 어제 꿈에 오빠가 나타나서 땅속에 묻혀있다며 꺼내달라고 했어요. 에? 꿈에서요?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신 건 알고요. 잠은 깨셨나 모르겠네. 제가 분명 오빠 있는 곳을 봤다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저하고 같이 가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희가 아무리 일이 없다고 해도 꿈 해몽해 줄 시간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저 혼자라도 갈 테니까 문제 생기면 반장님이 책임지세요. 경찰은 여동생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이가 참 경찰 생활 수십 년 만에 저런 꿈자리로 현장 찾아가는 황당한 경우는 처음일세. 뭐라고요? 아닙니다. 가시죠. 경찰은 여동생이 능숙한 걸음으로 외진길을 찾아가자 그런데 여기 언제 와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인데요. 네? 그런데 처음 온 길을 이렇게 잘 찾아가신다고요? 오빠가
꿈에서 나를 이 길로 데려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한참을 걸어가다 철로 옆 들판에 멈춰선 장례는 여기에요. 사부로 봐보세요. 에? 에휴, 일단 뭐 봐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시신이다. 경찰은 약 2m 정도의 깊이로 파내려간 뒤 검은색 비닐봉투에 둘러싸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땅속에 묻은 시신을 파올리자 여동생은 달려가 오빠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얼마나 추웠어. 내가 옷 가져왔으니까 이제 춥지 않을 거야. 보검실에서 한참 조사하던 경찰은 장용성의 몸에서 자상 13곳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분명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확신하고 류샤오린의 남편 한지강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한지강은 부인 류샤오린과 이혼을 했으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바람 피우다 알게 된 여자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강은 류샤오린과 다시 시작해보기 위해 시간 될 때마다 약조방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2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부인의 말에 쉽게 부인 곁에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강이 약조방을 배회하고 있던 그날 한 남성이 약조방에 들어가더니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이후로 또다시 부인 약조방에 방문을 할 때면 다른 남성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은 지강이 부인과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 같은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것들이 아주 신나셨구만. 나는 이렇게 푸짐하게 살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 내 여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지강은 약초를 팔고 나오던 용성을 기다렸다가 그를 장작더미로 끌고 가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강은 경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술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한지강은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무고한 살인범의 사형을 막기 위해 사형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무죄가 증명이 되면 풀어주는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한지강의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